은혜, 커크멀로 단편소설. 지난 겨울 어느 저녁 식사 후 커피와 시가를 앞에 두고 대령의 편안한 서재에 앉았을 때 나는 집주인이 생각에 잠겨있는 분위기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나는 가끔씩 궁금해하던 질문을 그에게 던지기로 결심했다. 대답을 하기 전 그가 미소를 짓더니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쟁이 결말난 후 나는 멕시코만에서 멀지 않은 남쪽 지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갔어요. 내 임무는 상당히 많은 양의 돈과 그 지역 주민, 우리 정부가 관련된 사안을 조사하는 것이었죠. 내 진짜 임무가 무엇인지는 비밀로 붙여야 한다는 여러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정착민 행세를 해야 했죠. 커다란 빈 땅을 차지하고 두 개의 울타리가 젖은 통나무집을 짓고 흑인 하인을 고용한 후 내 이웃 사람들과 안면을 익히기 위해서 주변 지역을 탐사하고 다녔어요. 내가 머물기 시작한 곳은 철로나 큰 길에서 상당히 먼 곳이었고 미시시피 동쪽에서는 자주 발견되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친 지역이었어요. 사형지였기 때문에 아주 많은 구멍들이 땅 위에 뚫려 있었고 동굴과 지하 강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수풀이 거칠고 빽빽하게 자란 곳이었죠. 간간히 보이는 너른 공터가 땅을 구획하는 유일한 표지였는데 주로 뿔뿔이 흩어진 정착민들의 정원이나 농경지였어요. 그곳 사람들은 내가 일찍이 만나본 적이 없는 원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전쟁 동안 그 지역은 매복 공격이 들끓어서 유혈이 낭자했던 곳이었고 그 지역 사람들은 양편에 서서 서로를 죽였죠. 물론 남구를 편애하고 북부 양키들을 혐오하는 경향성이 약간 있기는 했지만요. 나는 군대와의 관련성을 숨기기 위해서 최대한 주의했고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말을 극도로 조심했지만 내가 북부 지역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숨길 수는 없었어요. 처음 봤다는 이유만으로도 나는 이웃들에게서 의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었어요. 내가 아무리 친절한 인사를 건네도 그들은 무뚝뚝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나를 실망시키는 반응만을 보였죠. 나에게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케이스 해프너라는 커다란 남자였어요. 내가 워싱턴을 떠나기 전 그가 그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사악한 행위들의 지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를 통한다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죠. 그 이유 때문에 나는 그 지역에서 통용되는 규칙이 허용하는 한 가장 가까운 곳에 집을 지었죠. 그 지방 사람들은 이웃 간의 거리가 1km 이하가 되는 것 자체를 혐오했어요. 그와 친해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는 나와 공통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묘하게 머리를 굴려서 그와 우연처럼 마주치고는 했지만 그는 내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나를 지나쳤어요. 그는 아브너라는 이름의 아들이 유일한 식구였어요. 퇴화라고 영리한 15살 정도의 소년이었고 자기 아버지의 삶과 목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나는 이 소년과 친숙해져서 그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신뢰를 얻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아이는 우연히 나와 마주치기도 하면 놀란 사슴처럼 나를 피하거나 나에게서 도망쳤어요. 다른 이웃들은 본인들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 집을 찾아오는 일도 있었지만 케이스 해프너와 그의 아들은 나와 이야기조차 나누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한 달이 흐른 후 어느 저녁 나는 멀리 있는 정착지까지 말을 타고 돌아다닌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집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끔찍한 폭풍이 휘몰아쳤어요. 나는 흑인 하인인 케사르와 동행하고 있었고 둘 다 말을 타고 있었어요. 폭풍에 놀라서 우리는 길을 잃고 반 시간 동안 무기력하게 이리저리 방황하기만 했어요. 너무 불안하고 지쳤기 때문에 멀리 통나무집 창문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을 발견했을 때 나는 큰 기쁨을 느꼈죠.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둠에 묻힌 실내는 누구의 집인지 알 수가 없더군요. 그렇지만 바로 그때 케이스 해프너가 진흙으로 만든 벽난로 앞 높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양손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내가 들어왔는데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심지어 내가 존재하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나는 아브너를 찾아서 그 썰렁한 방 안을 살폈어요. 그때 침대 위에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누워있는 소년이 보이더군요. 불빛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소년이 잠을 잔다고 생각한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바로 그때 벽난로 앞에 앉아있던 남자가 벌떡 일어서더니 야수 같은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면서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거친 욕설과 함께 울부짖더군요. 그리고 당장 사라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불행을 비웃은 대가로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그의 말을 따르는 대신 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소녀는 생기를 모두 잃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남자가 난리를 피우는 것을 무시하고 아이의 몸을 상세하게 살펴본 결과 아직 치명적인 순간이 닥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 지역에서 유행하는 열병에 걸린 것이었고 고열로 정신을 잃은 상태였어요. 군대에서 얻은 빈약한 의학 지식으로나마 아이를 살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나는 케사르를 보내서 여행용 약품 상자를 가져오게 했고 그 사이 나는 주전자에 물을 끓였어요. 케이스 해프너는 냉담한 무관심의 시선으로 내 행동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나는 아침이 오기 전에 아이를 살리는데 성공했고 아이는 이제 편하게 잠든 상태가 되었죠. 그 주가 끝날 때까지 나는 매일 그 집을 방문해서 아이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내가 그 집을 방문할 때마다 아이의 아버지는 고양이처럼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기는 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말을 꺼내게 되면 내가 아이를 살린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감사를 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소년이 완전히 회복되자 내가 해프너의 통나무집을 방문할 변명거리가 없어졌죠. 폭풍이 치기 전날이나 소년을 치료한 날에나 그들의 우정이나 신뢰는 여전히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상태로 3개월이 지났고 나는 임무를 거의 끝마치고 떠나는 것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내가 조사하러 온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모두 마치고 그것들을 상부에 보고한 후 나에게 지급될 돈을 가지고 사안을 해결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어요. 동시에 나는 비밀리에 모든 것을 수행했기 때문에 나의 임무에 대해서는 나 자신과 상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불안감 없이 가장 가까운 기차역으로 가서 정부에서 보낸 돈을 찾으려고 했어요. 돈은 그날 도착하지 않았어요. 대신 암호화된 전신문에 의하면 돈은 일주일 후에나 도착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명령에 충실한 군인으로서 의연하게 상황을 수용하는 생필품을 조금 사서 돈을 넣기 위해서 가져갔던 자루에 넣고 숲속 통나무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늦은 시간에 내 방문을 두드리는 희미한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누구냐는 내 질문에 흑인 하인이 대답을 했어요. 자신이 복통 때문에 죽겠으니 약을 좀 달라는 소리였어요. 이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그에게 약을 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방문을 열었어요. 내가 켠 촛불에서 희미한 불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케사르의 형체가 어렴풋하게 드러났는데 그의 머리에 권총 총구가 겨눠져 있고 그의 얼굴이 떨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바로 그때 권총 하나가 내 얼굴을 겨누더니 복면을 쓴 두 남자가 내 몸을 붙잡았어요. 이런 미친 짓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어요. 나는 밖으로 끌려나갔고 그 사이 다른 사람들이 내 방을 빠르지만 꼼꼼하게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는 수색이었죠. 그러자 방을 수색하던 두 남자가 나를 감시하고 있던 남자에게 돌아왔어요. 그들 중 한 명이 말을 시작했어요. 원래 목소리를 숨기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케이스 해프너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죠. 그 돈을 내놓은 것이 좋을 거야. 태령, 어차피 우리가 돈을 찾게 될 거야. 그러니 빨리 내놓을수록 빨리 풀려나게 될 거야. 그가 말했어요. 나는 돈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돈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죠. 그들은 내 임무가 무엇인지 모두 알고 있고 나를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날 돈을 받은 것과 돈을 가져온 것을 봤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기차역에서 나를 봤다는 것이었죠. 마침내 그들의 지도자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대령 우리가 강제로 힘을 쓰지 않으면 털어놓을 생각이 없는 것 같군. 하는 수 없이 검은 구멍을 사용해야겠군. 그것이면 당신 마음을 엄청나게 빨리 바꿔놓을 수 있을 거야. 나는 그 검은 구멍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공포감에 몸을 떨었어요. 그것은 사암지대의 구덩이 같은 건데 우리 통나무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주 깊은 구멍이었어요. 빽빽한 숲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깊고 커다란 구덩이였어요. 그 지역 흑인들 이야기에 의하면 그 구멍 속에서 기괴한 흐느낌과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지역 불량배들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람들을 처리할 때 그 구멍 속에 던졌는데 그들이 유령이 되어서 내는 소리라는 것이었죠. 나는 힘껏 저항하면서 돈이 오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 자리에서 돈을 내놓든지 검은 구멍에 빠지든지 둘 중 하나만 가능한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숲을 가로질러 끌려갔어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들은 나를 끌고 갔는데 지금 생각해도 두려운 그 순간에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끌려갔는지 전혀 기억할 수 없어요. 마침내 우리가 멈췄을 때 내 발밑 지하에서 흘러나오는 흐느낌의 메아리 같은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이 나에게 물었어요. 돈을 내놓을 건가? 대령, 돈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 그러면 저 지옥의 구멍으로 너를 던질 일은 없을 테니까. 나는 대답했어요. 힘께 맹세컨대 내 말을 믿어줘요. 돈을 받지 못했어요. 만약에 있었다면 내 목숨값으로 기꺼이 내놨을 거예요. 그들은 단지 비웃는 소리만을 냈어요. 잠시 후 얇은 밧줄이 내 팔 아래로 묶였고 그들이 나를 떠밀었어요. 나는 우리가 서 있던 그 끔찍한 구멍의 입구에서 떨어져 내려 허공에서 흔들리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1시간을 기다릴 거야. 케이스 해프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동안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라고. 그 시간 안에 우리에게 돈을 주기로 결정하면 그냥 소리를 질러. 우리가 당신을 끌어올려 줄 테니까. 하지만 초록색 돈 뭉치를 들고서 지옥으로 가기로 결정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작별 인사를 외쳐주시. 어때? 간단하지? 그러더니 내 몸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졌어요. 사방에는 깜깜한 암흑뿐이었어요. 너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여러 시간 동안 매달려서 몇 킬로미터는 땅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가는 밧줄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 역시 참기 힘들 정도였어요. 지금까지도 그 흉터가 남아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가라앉고 있는 깊은 심연 속에서 흘러나오는 흐느낌과 울부짖음, 낄낄거리는 웃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뚜렷해지면서 내 두려움도 커졌죠. 갑자기 그들이 밧줄을 놓아버렸고 절망의 비명을 지르면서 나는 추락했어요.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마침내 나는 물속으로 빠졌어요. 내 머리를 살짝 넘기는 깊이였죠. 수면 위로 떠올라서 숨을 쉬려고 헐떡이면서 킥킥거리는 동안 강한 물줄기에 휩쓸려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나는 몸을 가라앉게 만든 두 발로 바닥을 디뎠어요. 잠시 후 나는 어깨까지 오는 물속에서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었고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몇 초 동안 끔찍한 동굴을 통해서 거칠게 흘러오는 검은 물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사방의 암흑 속에 으르렁거리는 형체 없는 괴물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것들이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오면서 나를 덮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환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가끔씩 그날의 공포가 나를 몰아치는 악몽을 꾸면서 잠에서 깨어나고는 하죠. 견딜 수 없는 공포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 끝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물속에서 발걸음을 제대로 내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잠시 후 나는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나는 기도했어요. 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내 근육에서 힘이 풀리면서 난 거친 물줄기에 휩쓸렸어요. 다시 바닥에 발이 닿을 때까지 얼마나 휩쓸려서 떠다녔는지 알 수는 없어요. 발이 땅에 닿은 것을 느낀 순간 물이 허리 근처까지 올라오더군요. 그때까지 꼭 감고 있던 눈을 떴어요. 한 30m 떨어진 곳에서 밝은 빛이 앞뒤로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나는 멍하니 그 불빛을 쳐다보면서 어떤 종류의 지하 생물이 그런 빛을 내고 있는지 생각했어요. 바로 그때 짧은 외침소리가 들리면서 내 멍한 정신이 새롭게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이봐요라고 외치고 있는 인간의 목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내 주위 깊은 동굴 속을 울리면서 메아리 쳤어요. 나는 대답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겨우 힘을 차린 후 불빛을 향해서 비틀거리면서 움직일 수 있었어요. 잠시 후 내 옆으로 소년이 다가왔어요. 2개월 전 내가 구해줬던 소년이요. 아이가 내 팔을 묶고 있던 밧줄을 잘라내더니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대령님. 아빠가 그랬어요. 오늘 밤 이 시간쯤이면 대령님이 여기까지 흘러내려올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저씨들이 대령님을 언제 찾아갈지 미리 이야기했었거든요. 이제 저를 따라오세요. 지금 바로 밖으로 나갈 거예요. 아이는 좁은 통로의 입구 앞에 서 있었어요. 거기에서부터 물이 없어졌고 거의 수직으로 지상까지 연결된 통로였는데 지하강의 가장 큰 물줄기에 맞닿은 통로였어요. 그 통로 끝에는 우물 같은 입구가 있었고 거기에는 사다리가 걸쳐 있더군요. 우리는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작은 쪽문을 열자 바로 2개월 전 아브나 해프너가 알아 누워 있던 침대가 보이더군요. 그것이 다인가요? 대령이 말을 멈추고 담배에 불을 붙인 순간 내가 물었다. 그예요.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에요. 나를 습격한 무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체포하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지도자만 제외하고 체포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지하강의 검은 물줄기에 휩쓸리다가 희미한 불빛이 비추고 삶이 다시 의미를 가진 순간 나는 케이스 해프너를 절대 해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요. 그럴 수 없었죠. 아침 해가 뜰 무렵 나는 그 지역을 완전히 빠져나온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거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죠. 그 소년에 대해서는 들은 것이 있나요? 누구요? 에브너요? 그럼요. 이 소식은 잘 알고 있죠. 나는 그를 도와서 대학에 보냈고 지금 그는 하원 의원이에요. 만약 내가 그의 이름을 알려준다면 남부 지역을 통틀어 가장 똑똑한 하원 의원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은혜, 커크 멀로 지음, 위즈덤 커렉트 편엠